2000년대 초 전 세계가 인터넷 열풍에 휩싸였을 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가 인터넷 기업 투자를 거부하자 CNBC와 월가의 젊은 트레이더들은 그를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포춘지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워렌 버핏의 감이 떨어진 걸까? 하지만 몇 달 뒤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수천 개의 기술 기업이 사라졌고 버핏은 이해할 수 있는 기업만 투자한다는 원칙 덕분에 거의 손실 없이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워렌 버핏은 여전히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95세의 버핏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애플도 인공지능도 아닌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의 화학 부문에 투자했죠. 버핏은 왜 지금 이 오래된 산업에 다시 베팅한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완벽한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의 고집이었을까요? 오늘은 워렌 버핏의 통찰력을 따라가며 그가 보는 세상의 흐름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2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97억 달러를 들여 옥시캠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보험사 엘러게니를 12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거래이자 돈이 너무 많을 때 어디에 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버핏식 자본 배치의 대표 사례입니다. 요즘 세상은 테크, AI, 전기차 같은 화려한 산업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그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화학회사였습니다. 언뜻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버핏은 늘 이렇게 말해왔죠. 뉴스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 버핏은 투자할 때 세상의 주목이나 미디어의 관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놀랄만한 종목이나 언론에 대서특필될 딜이 목적이 아니라 조용히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그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옥시캠은 염소, 가성소다, 비닐 염화물 같은 기초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이 제품들은 깨끗한 물, 플라스틱 병, 의료 장비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겉보기엔 단조롭지만 이런 기본 소재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버핏은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이는 기반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자본 배치에 있습니다. 버크셔는 이미 철도, 전력, 보험 등 실물 인프라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만 약 47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쌓인 막대한 현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던 버핏, 그리고 그의 후계자 그렉 에이블은 새로운 성장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화학산업이었습니다. 시장은 처음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7% 떨어졌고 버크셔의 주가도 잠잠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거래를 단순한 지루한 인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대 데이비드 캐스 교수는 옥시덴털이 주가 하락을 감수했다는 건 버크셔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알렉스 모리스는 버크셔가 옥시캠을 10년 평균 세전이익의 8배 수준으로 인수했다며 장기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 라운지스 역시 유가가 하락해 화학산업이 침체된 지금이야말로 버핏다운 저점 매수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인수는 단순히 화학기업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버크셔의 막대한 현금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옥시덴털의 부채를 덜어주는 전략적 자본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버핏의 뒤를 잇는 그렉 에이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철도와 전력에 이어 버핏이 고른 세 번째 필수 산업. 그 답은 바로 화학이었습니다. 버핏의 이번 인수는 단순히 돈 많은 회사의 쇼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버핏다운 결정이었죠. 이번 인수의 핵심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찰력을 통해 우리 역시 투자에서 적용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핏은 경기보다 언제나 필요한 것을 만드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옥시캠은 염소, 가성소다, PVC 같은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는 물정화, 건설, 의약품 등 불황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버핏이 말하던 영원히 필요한 사업이죠. 버크셔는 이미 옥시덴털의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전력,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 가치 사슬을 화학으로 확장해 에너지에서 제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더그 레게이트는 이 거래를 버크셔에는 확실한 수익원, 옥시덴털에는 재무 건전성 강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버핏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우주, 전기차처럼 화려한 분야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거꾸로 갔습니다. 염소와 가성소다처럼 지루하지만 꾸준히 수익이 나는 산업을 택했습니다. 결국 돈은 쇼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두 번째로 아는 사업입니다. 버핏은 95세가 된 지금도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그를 수십 년간 지탱해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강력한 조언이 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가기보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투자만 하는 것이 진짜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연결고리입니다. 버크셔는 철도, 전력, 에너지에 이어 화학으로 확장하며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더 산 게 아니라 기존 사업과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만든 결정이죠. 철도는 운송을, 에너지는 전력을, 화학은 최종 제품을 담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이런 구조는 한쪽 산업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또 내부 거래와 비용 절감으로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연결된 사업은 외부 경기보다 내부 생태계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죠. 포트폴리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위보다 연결된 구조일 때 더 강하고 오래갑니다. 버핏은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견고한 비즈니스를 고릅니다. 세상이 AI에 열광할 때 그는 조용히 염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바로 그를 억만장자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AI 시대의 밸류에이션, 지금은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1999년 닷컴 버블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끝없이 치솟았죠.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닷컴이란 단어가 AI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AI를 새로운 전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투자자들이 1999년만큼 미쳐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 7개 기업이 S&P 500 상승분의 60%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메타와 구글은 27, 아마존은 34, 마이크로소프트는 37, 애플은 38, 엔비디아는 52,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250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높지만 1999년 당시 야후의 PE가 11,000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이성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주가 수익 비율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때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의 약 2배 정도를 반영합니다. 그 계산을 적용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메타와 구글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4%씩 성장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타당합니다. 아마존이 17%,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9%씩 성장한다면 낙관적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매년 26%, 테슬라가 125%씩 성장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달성하기 힘든 수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10년 동안 매년 26%씩 성장한다면 10년 뒤 매출은 지금의 약 10배가 됩니다. 현재 매출이 약 120조 원이니 10년 뒤에는 1200조 원짜리 반도체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AI를 사용하는 인구나 기업이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늘어나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10년 뒤 매출이 약 3000배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이 회사들이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만 봐도 경제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약 1900개 이상의 회사가 생겼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시장의 승자는 몇 개 기업만 남았죠. 이제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진짜 버핏이 늙어서 감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친 걸까요? 오늘은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 결정을 그의 시각에서 해석해봤습니다. 버핏은 모두가 AI 버블을 쫓을 때 염소를 샀습니다. 모두가 속도를 원할 때 그는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결국 수익은 유행이 아니라 필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버핏의 방식이며 이번 분석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최근에도 버크셔의 매도 리포트가 잇따라 나오며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버핏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꺾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스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게임을 우리는 존경과 박수로 보내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